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집권하면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사범들에겐 철저한 책임을 묻고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첫 TV 토론에 나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상호 비방 대신 서로의 정책 비전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어디서 업무를 시작할지를 두곤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1강 우위를 점한 이 후보는 토론 내내 상대 후보를 포용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면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내란 사범에겐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자는 김동연 후보 제안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면 금지도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개헌에 앞장서고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경선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선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담대하게 국민을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연합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1차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에서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권역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오늘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일 영남권,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후보들 정견과 정책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대항마라고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 새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주말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비전 발표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한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도 나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낼 적임자는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 청렴함과 도덕성을 무기로 앞세웠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가질 거라며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비투성이 나라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양양자 이철호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결국 지도자다운 면모로 설득해야 한다며 각각 경제와 지역 발전을 부각했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후보들 사이 공약 경쟁도 시작됐는데 물밑에선 세불리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1, 2차 컷오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김문수 캠프에선 장동혁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고 한동훈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육선 조경태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차 컷오프로 후보군이 압축되면 캠프 사이 세대결은 더 가열될 거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른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원내에선 의원들 사이 눈치 싸움도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2개조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오늘은 A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경선 후보가 청년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펼칩니다. 내일은 B조인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회 통합을 주제로 각자의 경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또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소방청 등에 MBC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과 세종에 있는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대통령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하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한 허석본 소방청장의 증언과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이 전 장관 소환 조사까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노타이 차림으로 한남동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든 윤 전 대통령은 앞줄에 선 대학생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토닥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입주 886일 만 파면으로부터는 일주일 만에 사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비전 발표회를 열어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예비후보가 퇴장하는 게 정상국가로의 첫걸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조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의 변화를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배경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배경도 한대행 추대론에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환영하고 나섰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데이와 주말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공개한 뒤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을 찾은 이재명 예비 후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첫 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중원 민심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 경선 토론회 조추첨 행사. 미래 청년을 주제로 토론할 A조에선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사회 통합을 주제로 삼을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됐습니다. D조의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이 모이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는 평가 속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백악관도 파월 의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87%나 내렸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제대로 일을 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s even are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백악관도 전날 파월 의장 해임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캐비넷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연준이 펼쳐온 정책을 생각해보자며 파월 의장의 해임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think that it's
unacceptable for President Trump to be frustrated with the policy history of the Fed, then I think that you gotta like some explaining to do. 앞서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위협했을 때 자신의 저서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던 해셋 위원장은 이젠 상황이 다르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I think that at that time the market was in a completely different place, and I was referring to the legal analysis that we had back then.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동안 내년 5월 임기가 끝나기 전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은밀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보수 우위의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SNS를 통해 안보와 국방, 불법 이민,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이슈들에 대해 공정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했고 그가 수락해 기쁘다며 양국 간 대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지하는 경제 패권의 원천인 달러화의 가치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과 달리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달러화 약세가 더 심화하면서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불과 13시간 만에 번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I think the dollar is tremendous.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대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하락률은 3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채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엔 미국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This combination of rising yields and a falling dollar is very unusual. That means that investors are pulling out of the U.S. market.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의도치 않게 달러와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맞는 쪽이 아닌 관세를 물린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S. investors may come back, but non-U.S. investors may need a lot more convincing to come back to U.S.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미국 제조업체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관세에 더해지는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중재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벤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낙관적이라고 밝혔지만 I won't prejudge them, but we do feel optimistic that we can hopefully bring this war, this very brutal war, to a close. 휴전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은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We need to figure out here now within a matter of days whether this is doable in the short term. Because if it's not, then I think we're just going to move on from our perspective.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안에 휴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손을 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One of the two pa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We're just going to say you're foolish, you're fools, you're horrible people, and we're going to just take a pass. But hopefully we won't have to do that. 미국 언론들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초시계를 꺼내든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제재 완화 카드로 러시아를 달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휴전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제재를 푸는 방안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아 유럽 당국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서방 동맹국들의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The most odd consultations I participated in during my time here, I spoke, US spoke, nobody else spoke.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직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9%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조선과 배터리 등 일부 업종은 중국 업체들이 밀려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과 통상전쟁의 첫 신호탄이었던 철강 25% 관세. 3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파장은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 쪼그라든 3억 4천만 달러로 특히 자동차용 강판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구매부터 수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일 발효된 자동차 관세 25%.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올해 수출은 20%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업들 전략에 의해서 갈 텐데 기업들은 뭐 이렇게 아직 크게 감소할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위축이 되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우리 조선업계의 앞날은 밝은 편입니다. 미국 상선이나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존스법이나 번스-톨레프슨법이 폐지되면 미국 측 주문량이 물밀듯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우리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We're trying to create a market and a demand for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construction.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온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 역시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중국 경쟁사들은 100% 넘는 관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간 유예된 상호 관세율과 추가 품목 관세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본격화하는 한미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 대응에 3조 2천억, 통상 AI 지원에 4조 4천억,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조 4천억,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 헬기 6대가 신규로 투입되는데 2027년까지 2,640억 원이 투자됩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엔 추경 예산 1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저마다 생존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거나 또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AI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아침 조회 시간. 121동에서 120동 쪽으로 올라가는 공사차로 램프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업구역을 한국어로 설명하자 AI 기반 번역 프로그램이 곧바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줍니다. 지난해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건설사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이 건설사의 임원 워크숍에서도
화두는 AI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유의 산업 특성과 AI 기술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업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AI 기반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AI 기반 계약 문서 분석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는데 방대한 계약 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일일이 종이 문서를 찾지 않고도 문서를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AI가 제안한 복합적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엔 사내에서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흩어진 AI 등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AI를 활용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도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건설사도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반려견 목줄 끼임 사고를 막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AI 활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앞으로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또는 기업 내부에서의 일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낼수록 향후에 AI의 적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건설사들이 불황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사장에서 건설 장비가 넘어져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강원도 평창에선 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부품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기다란 장비가 누워있고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임대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20m가 넘는 길이의 천공기가 넘어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가 파손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다 이런 식으로다가 신고가 들어온 건데 이제 가보니까는 넘어지면서 이제 차량을 이제 덮치는 바람에 거의 이제 다 폐차 수준 정도로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평창에선 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낙하 지점이 산악 지역이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버스터미널에 있는 카페에서 불이 나 80명 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8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페 내부 공사 중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이천의 한 터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거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괴 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정오쯤 서울 개포동 초등학교 근처에서 괴한이 학생을 끌고 가려 했다는 신고에 대해 70대 치매 노인이 초등학생의 가방을 잡은 걸로 폭행 등의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쯤 역삼종 초등학교 근처 상가에서 남성 2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50대 남성 2명을 특정해 조사했으며 땀을 흘리는 학생에게 음료를 사줄까 물어본 것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현재까지 유괴 시도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북부를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배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본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산림 피해 조사를 더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 화마가 덮친 산입니다.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았던 소나무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배, 9만 9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의성 지역 산림 피해가 가장 컸고 안동과 청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개 시군 산림 피해 면적은 산림청이 지난달 28일 주불 진화를 선언할 당시보다 2.2배나 넓은 규모입니다. 3주 사이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건 피해 집계 상황과 방식, 또 식재된 나무의 특성 때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확산할 때 온도가 1500도에 달해 불길이 스치기만 해도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진화 이후 서서히 피해가 나타납니다. 소나무가 문제인데 그 주변의 열에 의해서도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초에는 이파리가 좀 이제 살아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점점 죽어가게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관점에서 피해를 따지고 그에 맞춰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평, 200평 정도가 산불 피해가 없어요. 그럼 그걸 빼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또 이제 다음에 비 많이 왔을 때 산사태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도 피해지거든요. 넓게 잡아서 피해 면적에 넣어야지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산림청은 진화 목적의 산림 영향구역 조사와 복구를 위한 피해 면적 조사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피해 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북부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3,500명이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임시주택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이재민 이전복 할머니가 안동에 처음 들어선 임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고 바깥 생활을 한 지 3주 만입니다. 33제곱미터 크기로 넓지는 않지만 냉장고 등 필요한 가전도 갖췄습니다. 집을 다 태웠어요. 그 집을 한 채 이제 또 세워야 내가 다시 갈 곳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지만 우선이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피해 지역 곳곳에선 불탄 집과 창고 등 시설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산불로 시군 5곳에서 주택 4,400여 채가 불탔고 3,5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첫 임시주택 공급과 함께 이들 이재민의 일상회복에도 조금이나마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마을 단위 집단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거지 마련보다는 저희들 마을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안동을 시작으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2,600여 채가 지어질 예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공급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기반공사가 밀리거나 부지 확보부터 난항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긴 대피소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재민들을 위해선 좀 더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소비자 운동이 더욱 강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습관적인 친환경 홍보 문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항공사 KLM에 책임감 있는 비행이라는 슬로건을 쓰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만적 광고라는 환경단체 제소의 KLM은 탑승권을 사면 산림녹화 기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미국 코카콜라의 빈병 재활용 광고도 실제로는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기업이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미래 목표나 기업의 목적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제재를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당국도 최근 기업들의 그린워싱, 무늬만 친환경 광고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등 자체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다른 제품보다 가볍고 강하다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10도 화학 섬유인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 소비라는 문구를 달았다가 거짓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품의 일부에 한정되거나 일부 단계에만 관련되는 친환경 요소를 과대 포장해서 막연하게 친환경, 그린, 에코 등과 같이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기준을 아는지 물은 결과 45%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변에 보면 봄철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1.6명으로 일주일 전 1000명당 16.9명에 비해 27.8%가 늘었습니다. 7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73.3명에 달했고 13세에서 18세 중고생 연령대에서도 1000명당 69.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증가세로 지난주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97%가 B형 독감 바이러스였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 강원FC가 홈경기에서 지역에서 치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장 사용 여부를 두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과 강릉 두 곳에서 홈경기를 치르며 지난 시즌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낸 강원FC. 팬들은 환호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아챔리그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던 강릉 경기장이 주최 측으로부터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공항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홈경기 개최를 위해 남은 건 춘천 경기장뿐. 지난달 강원FC가 개최 의사를 물었는데 춘천시 답은 불가. 매년 K리그 홈경기 개최를 위해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챔 홈경기 역시 회당 8천만 원, 모두 4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지원해야 하는 데다 경기장 시설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K리그를 대표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강원FC, 홈경기를 이곳 강원 지역에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방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싶은 강원FC. 춘천시와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개최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함게임을 모아 FC를 설득해야 하지만 정반대로 구단이 춘천시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춘천시의 진정으로 개최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원FC가 세부 계획이나 제안서 없이 개최 의사만 묻더니 제대로 된 실무 협의는 하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시와 시민을 헐뜯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실질적 협의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속상한 건 강원FC 팬입니다. 최저 연봉에 가까운 선수들로 운영비로 준우승이라는 기쁜 성과를 냈는데 좀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양측 모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일 서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며 갈등만 키우고 있어 해결책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인공지능 성장과 유례없는 저출생, 또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 등 우리 사회는 지금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 호박농사를 지은 노부부에게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부부는 호박죽으로 저승사자를 물리칩니다. 인공지능이 닷새 만에 만들었는데 완성도가 뛰어나 국제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AI와 감독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법적, 윤리적 논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영상의 일부를 만들었거나 시나리오를 AI를 썼거나 후반 작업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썼거나 영화를 제출할 때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증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저작권과 윤리, 디지털 소외 등의 다양한 문제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최대 이슈입니다. 덕수궁의 아름다움이 넓고 긴 창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은 공유 서재인데 개인 취향에 맞춘 고급스러운 문화 소비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또 근처에 이제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시청이고 하니까 점심에 이제 자신만의 이제 조용한 시간, 또 혼자의 시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세요. K-팝과 드라마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문화. 복잡하고 빠른 사회 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치유 예술 프로그램. 사회 양극화 해소, 환경과 문화의 공존, 지역 중심의 문화 활동 등도 앞으로 2, 3년 문화예술계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등 기술 발달 역시 개인화 성향을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대중적이고 거대한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독특한 취향에 맞는 개별화된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문화예술계에도 트렌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성장과 초개인화 등의 흐름에 맞춰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도 개별 문화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그룹 트와이스와 협업한 신곡 We Pray를 공개했습니다. 음반사 워너뮤직 코리아는 지난 16일 콜드플레이 첫 회차 내한 콘서트에서 공개됐던 트와이스와 콜드플레이의 We Pray가 어제 정식으로 발매됐다고 밝혔습니다. We Pray는 기존 콜드플레이 앨범에 수록됐던 노래로 이번엔 트와이스가 한국어로 가사 일부를 노래했습니다. 협동심과 일체감을 높이고 진지하게 토론도 벌이는 한편 다채로운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연악으로 젊음을 불타를 것을 다짐해 술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MT 보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놀 때도 진짜 한번 열심히 놀아보고 한번 그런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하지 말고. 교복을 벗고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죠. 각종 환영회와 MT 등 행사에 술이 빠질 리 없습니다. 이른바 사발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시게 되고요. 5기로 가서 붓고 막 그러다가 5차, 6차, 7차까지 하고요. 결국 뭐 동아리만 가서 같이 자고 막. MT를 떠나는 대학생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차량은 잠시 후 강촌역에 도착하겠습니다. MT를 처음 와본 대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새내기라 되게 설레고요. 가서 재밌으면 좋겠고 또 선배들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도 포근함이 감돌아서 정말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다만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길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통량 자체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어지겠는데 특히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내일은 지난주보다 교통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체는 많이 길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빗길 속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젖은 도로에서 속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고요. 빗길 속 곳곳으로 안개 구간도 살펴집니다. 안개등 활용 잘하면서 안전거리 보다 넓혀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의 가장 이른 정체는 안산 분기점을 시작으로 순산 터널까지 2km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 9시 무렵에는 서평택에서 송악 사이로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시구간인 서초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쪽으로 차츰 교통량 증가하고 있지만 이외 구간 아직까지는 소통 상태 원활하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앞두고 2km 구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곳곳 고장차도 발생해 있습니다. 12번 광주대구선 광주 방향 동남원 부근 갓길 쪽에 대형 화물차 고장나서 서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심합니다. 송도와 애월항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현재 수도권에는 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양은 경기와 강원은 5에서 30, 대부분 지방에서도 5에서 40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황사비가 섞여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는 농도가 약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8도, 청주 18.7도, 부산 14.7도로 선선한 편이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또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단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청주가 23도, 대구와 안동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